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사실은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양심이 아니라 민중의 양심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운동이 전국 10,000개 투표소에서 한 투표소에서 평균 3,000명씩 참여해서 3천만 명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도록 국민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 조건 그리고 삶의 조건을 소수 권력자와 재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청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삶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우려감 때문에 정말 국민투표가 정말 저들의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파헤치고 정말 우리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작이자 전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1만 개 이상의 그런 투표함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찍고 노는 날 yes. 어떤 날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딘가에 파랑새를 찾고 싶었지. 우리 서로 나누었던 수많은 고민들 결국 젊음이야말로 희망이라고 했었지. 가끔은 눈을 감고만 싶었지.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다 말했지. 하지만 긴 시간을 지나 우리는 알았네. 우리가 함께해야 할 그 이유를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희망 담으러 하러 가세. 안녕하십니까.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공동으로 기획한 손잡고 국민투표 토크 콘서트 유쾌한 을들의 반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유쾌한 을들의 반란이어야 하는데 정말 유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우리 용혜인 씨가 누군가 하면은 작년 그 세월호 참사 국면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 이 침묵 행진을 주도했던 분이죠. 최초로 제안한 분이고요. 근데 그 뒤로 굉장히 뭐 미디어에 많이 그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고초를 많이 겪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경찰 조사 받고 뭐 기소다고. 근데 뭐 많은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하셨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온한 그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찍혀서 고생을 많이 겪으신 우리 용혜인 씨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그것도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손잡고 국민투표 토크 콘서트 유쾌한 을들의 반란 함께 하실 텐데요. 청년들은 지금 미래의 희망을 잃고 장년 노동자들은 해고될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 닫는 가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극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뭘로 극복하라는 건지 자마이가 의문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네, 이런 세상에 무엇이 대안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라는 을들의 국민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뒤에 현수막도 달려 있는데요. 예. 네, 오늘은 이제 을들의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패널과의 대화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을들의 국민투표 운동본부 본부장이시죠,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오늘 뭐 특별한 행사가 있으셨다고? 아, 네. 제가 지금 비례대표위원이라서 지역구가 없는데 네. 그 서울 노원 갑지역구 월계동 공릉동에 지역 네. 사무소를 오늘 열었어요. 어디서 많이 익숙한 동네여서 말이죠. 네, 예. 네, 지역 기관으로 예. 하고 있는 예. 그거. 예, 그래요. 네, 월계동 맞습니다. 공릉동에서 네. 또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동안은 아주 이상한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대변하는 선량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륭전자 분회장이시죠, 우리 김소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요즘 어떻게 기륭전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부회장은 아니고요. 전에 부회장을 했고요. 전 지금 부회장. 조합원입니다. 예. 그 아시겠지만 6년 싸워서 합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예. 그리고는 복직을 했는데 사상이 야반도주하면서 다시 또 저희가 길거리로 아. 내몰려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은 을들 국민투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 자리해주신 초청 패널 분들도 계신데요. 이 초청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협동사무처장에서 협동자 아니요, 떼셨군요. 협동사무처장인데 예. 사람들 그냥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예, 저는 정확히 협동사무처장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손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뭐 저기 뭐야 성함도 아주 아름다우시고 외모도 아주 아름다우시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세현 청년유니온 사무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이렇게 정말 이 을들의 반란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그 전문가들 또 최고의 활동가들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라고 했네. 예. 전혀 우리로 엮일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자, 먼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경과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지난 8월 6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노동 개혁을 이제 하반기 최대의 과제로 삼아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월 지난 이제 13일인가요? 그때 노사정의에서 뭐 대타협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주요 내용인데 첫째 이제 그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그건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가 이제 고가 평가를 해서 예. 성과가 낮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어허. 예. 이것도 법률이 아닌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어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임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취업 규칙 변경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명확하라는 표현이 그냥 사용자에게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제 해고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쉽게 그냥 해고도 하고 예, 쉽게 보직을 변경시키고 또 그 이제 임금 제도죠. 임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이제 사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뭐 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표현을 참 재밌게 쓰는데 그 기간제 파견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네.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비정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 늘리겠다. 예. 이게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인지 그러니까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예. 4년 내에서 채용과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사실은. 자, 2년 되면은 이게 그 이후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네. 4년 뒤에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해서 말하자면 맞습니다. 사용자들의 그 여력을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죠. 사용 기간을 2년을 희망을 가지고 이제 2년이 지나면 내가 정규직 되겠다 이렇게 예. 했는데
갑자기 골대를 저쪽 2년으로 확 더 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하자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 차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그 파견 업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첫째가 이제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생산 공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32개 업종에 제한하고 있던 그 파견을 예. 55세 고령자가 되면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문직 그리고 관리직에 대한 고소득자에 대해서 예. 여기에도 파견을 전면 허용하겠다 이 네. 표현을 썼습니다. 예. 2005년 연봉 기준으로 5,600만 원이 넘어선 것을 고소득자라고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 파견을 허용하겠다. 네. 어제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봤더니 예. 5,600만 원 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 선생님도 이제 그러니까 파견이 되는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가장 그 경계를 해왔던 제조업에서 예. 파견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딱 발의할 때 끼워 넣기로 뿌리 산업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뿌리 산업이 뭐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주조, 용접, 도장, 표면 처리, 열 처리. 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뿌리 산업에 파견이 허용이 되면 사실상 제조업에 예. 거의 전면적으로 파견이 허용할 날이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산업에 사실은 파견을 허용하겠다. 이런 네. 취지를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노동개혁이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노동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규제 합리화 참 말은 참 잘 지어내요 보면은. 예. 그 누구를 위한 합리화인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절대 합리화가 아닌데 말이죠. 또 일부 경제신문들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공정해고. 공정한 해고가 어디 있어? 공정해고요? 공정한 해고가 있다는 참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인데 장하나 의원님, 이 국회 환노위에 계신데 아니 어떻게 이게 입법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뭐 하셨어요 대체? 네, 이제 11월에 법안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고요. 오늘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까? 아니죠. 네, 예. 대통령께서 오늘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하셨고요. 예. 여기에서도 5대 노동 개혁에 관한 5대 입법 꼭 네.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고 네. 뭐 가진 자들이 양보해라 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가진 자라고 노동자가 하더라고요. 네. 가진 자라고? 저는 사실 귀족노조 이런 얘기도 사실 네. 뭐 정부나 여당에서 잘 쓰는 용어인데 예. 정말 노동조합에서 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노동조합 그 조직률이 높아지겠어요. 예. 귀족이 된다는데. 예. 네, 근데 현재의 대한민국의 그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더라도 예. 귀족은 아니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귀족하면 다 했죠. 예. 근데 요 노동개혁 5대 악법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대통령의 주문이 강하니까 새누리당도 아주 뭐 여기 그 혀를 올릴 텐데 일단 두 가지 많이 들으신 임금 피크제는 또 입법 사항도 아니고 그 지침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임금 피크제랑 저성과제 해고니까 아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면 되게 생소해요. 잘 모르세요. 예. 근데 내가 지금 그 근로계약해놓고 사인해놓은 걸 내가 입사할 때라든가 지금 조건에서 후퇴할 때는 노동자들 절반 이상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 단계, 그 절차를 뛰어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또 입법도 아니고 지침으로 한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그 쟁점 법안은 야당 합의를 해줘야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사실 그 11월 얼마나 잘 막느냐 정말 중요한데 예. 무엇보다 예. 뭐 언론이라든가 여론에 그 저희가 밀렸을 때 네. 가장 걱정이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노동 계약 중에서 임금 피크제를 제일 전면에 내세운 게 가장 국민들한테 뭐라 그래 설득하기 쉽고 노동 개혁은 임금 피크제다라고 사실 제일 그 대표 상품이나 주력 상품이 아니고 사이드인데 네. 그거를 전면에 건 것은 그거 정도. 그러니까 고임금 노동자들은 그러면 이제 정년이 늘어나니까 네. 나중에 임금을 깎으면 되지 않냐 이런 아주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걸 전면에 내세웠지만 네. 사실 그거는 노동계약의 뭐
주종목도 아니고 그것만 얘기한 이유는 저희가 있어요. 네. 나머지 것들이 설득이 전혀 안 될 것들 지금 뒤에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예. 임금 피크제 반대해 이런 식으로 야당 압박하고 요것도 못해 청년 지금 실업 상태 너무 심각한데 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이제 그 정치적 부담을 씌우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그 중에 아까 권영 변호사님 말씀 중에 아무래도 제가 그 연령이 청년 몫의 비례대표고 하다 보니까 예. 그 기간제법 요게 많이 걱정이 전 개인적으로 돼요. 예. 지금 그 2년 동안 예. 비정규직 일하게 되고 계속 그 업무를 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 옆에 계신 그 기룡의 김소연 전 부회장님도 그렇고 비정규 투쟁을 많이 해오신 분들을 그거 갖고 정말 그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싸워오신 문제고 많은 청년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데 이걸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4년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 장그래 살리기법인가 장그래법 그랬어요. 이 기간제법 가지고. 그 국정감사 때 제가 노동부 장관한테 장그래가 정규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낸 기간제법이 장그래법 맞다고 평생 비정규직 하는 법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되면 절대 정말 정규직은 꿈도 못 꿔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그 599인 이상 기업하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거기는 오히려 연령 제한을 둬서 젊은 신입사원들 아주 극소수의 정말 좋은 신의 직장 가시는데 그 밑에 그 300인 이상 기업, 100인 이상 기업 이런 소위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34세, 5세가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비정규직으로 경력 쌓고 스펙 쌓고 전전하다가 이제는 신입사원들이 젊은이들이 아니라 많이 일해보고 검증된 사람들을 중견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뽑아놔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야 실제로 이제 난 34살, 35인데 신입사원 되고 그때부터 뭐 근속 연수라든가 이런 그 안전된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기간은 누구나 다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이제 이거마저 풀어놓으면 있잖아요. 웬만한 중견기업도 신입사원 젊은이들 채용 안 합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이런 현실 전혀 반영 안 한 법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간부만 있고 노동자들은 다 뭐 파견직이라든지 이런 세상이 열리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좀 전에 이제 장하나 의원님께서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진짜로 노동 개혁을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좀 늘어나긴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김소연 전 부회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제가 지금 청년은 아니어서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도 대부분이 아까 장하나 의원도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이에요. 아르바이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말은 계속 청년 일자리 핑계를 대면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만들자라고 하고 그 노동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냥 청년 일자리 만들려면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개혁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알리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게 이제 노동개혁 좋은 일자리 이렇게 이제 덩치를 시켰는데 실제로 이제 청년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노동 개혁의 내용이 그 청년 일자리의 내용입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또 임금 깎을 수 있고 아까 이제 우리 장하나 의원님이 잘 설명했는데 이게 35세 이제 신규 입사하려고 하는데 4년 기간제 쓰고 55세 이상 되면 이제 파견직 갖다 쓰면 되니까 사실은 이제 평생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동 조건, 이 노동 환경이 결국은 청년들이 마주해야 될 자신들의 조건인데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세 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걸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 늘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이 전문 분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자리를 빼앗고
계약이죠. 계약. 네, 예. 조삼모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아니 조삼도 없어. 지금 조삼이 어디 있어 지금? 예.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노동개혁안이 완성된 걸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했죠. 노사정 중에 뭐 사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노는 도대체 왜 합의를 해줬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그 실제로는 이제 지난 4월 8일 날 그 항노총에서 결국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예. 노동자들한테 재앙이 온다 이렇게 해서 결렬을 하고 나왔어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생 비정규직 만드는 법안을 네.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렬하고 나왔는데 제가 들은 후문에 의하면 뭐 엄청난 이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가 보조금을 주던 것을 국가에서 한국노총에다가 주는 보조금. 예, 보조금을 이제 아예 주지 않고 계속 이제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월급도 못 주고 뭐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죠. 한국노총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연맹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점을 갖고 있다가 이거 이제 공안 기구에서 매우 뒤로 이제 압박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있으면 그 아래 뭐 여러 가지 그 산별 노조들이 있잖아요. 연맹들이 있죠. 뭐 금속이니 뭐 운순이 이렇게. 그렇다고 금속 뭐 이런 데가 컨대 그렇습니다. 뭐 거기가 뭐 측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매우 압박을 해서 그 위원장 그 김동만 항노총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귀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또 넣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이 있는데 말이야 이 협조 안 해주면은 곤란하지. 내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뭐 저도 풍문을 들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굉장히 비열한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이 노동자 대표가 사실 항노총으로 대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밖에 조직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두 개의 노총 중에 거의 뭐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5대5 구조잖아요. 그럼 뭐 5%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95%가 이 동의를 한 적이 없죠. 그러네요 보니까. 게다가 또 그 항노총이 이제 이 합의를 하고 나온 뒤에 그 항노총 내에 가장 최대 산별이 뭐 금속 노련, 화학 노련, 뭐 금융노조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최대 산별이 또 다 반대를 했어요. 격렬하게 아주 반대를 했죠. 뭐 어떨 때는 막 신나도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집행위원회 때는 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소산별이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여하튼 이제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막 기자회견했습니다. 청년들도 우리가 언제 그 합의했냐? 우리 문제 다루면서 왜 우리 의견 듣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연 이 노사정에서 노가 정말 노동자를 대표한 거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95%를 제외하고 5% 내에서도 거기 지지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본인도 노동자일 텐데 이 일부 기자들은 이걸 갖고 극적 타결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이건 거의 뭐 저 기사의 수준을 벗어나서 지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꼭 그것이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노사정 합의 이후에 한국노총위원장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거 합의하고 다르지 않느냐. 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장하나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노동단체에서 이렇게 노사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야당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합의한 거를 왜 야당이 막느냐 이렇게 쓰이겠고요. 그러니까 95% 노동자 동의가 없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합의해 놓고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뭐 한두희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그냥 저도 청년 뭐 노동자고 비정규직 전전하던 이런 입장에서
분노합니다. 예. 무슨 말로도 그게 해명이 못할 거고요. 아까 뭐 노동자 지원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풍문으로 도는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한국노총이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만 있는 단체가 아니라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조합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노동자 단체는 그 이름에 걸맞는 최소한의 그 명분 있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조직되어 있지 못한 뭐 여기 그 비정규퇴직의 상징이신 김소연 분회장님 전 분회장님 와 계시지만 아마 이렇게 비정규퇴직 하시는 분들도 그마저도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함께 목소리를 못 내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자기 권리조차 알지도 못하고 주장도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려고 많은 사실 그 노동조합에서 노력합니다. 자기 직장의 문제만 그 비단 다루는 게 아닌데 한국노총은 아마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뭐 제대로 된 노사정 합의다 사실 인정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의 또 건전한 노조, 함께하려는 노조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도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김동만 위원장에게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는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는 인정할 수 없고 상당히 유감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뭐 그래도 뭐 노사정이 합의했는데 야당이 그 왜 뭐 딴지를 거느냐 이런 압박은 어쨌든 전으로 있을 겁니다. 이건 보수 언론에서도 그럴 거고요. 말을 막 만들어내겠죠. 네, 만들어낼 테지만 일단 노사정 김대한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분은 뭐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분마저도 새누리당이 그 5대 그 노동 관련한 입법을 당론으로 이렇게 제출했을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부 여당이 가져온 5개 약법은 그 엉터리 합의의 당사자들도 충격에 빠지게 한 그 정도의 법안이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짚고 싶습니다. 김소연 전 부회장님은 지금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가 이끌고 가는 노동개혁의 종착점, 이 종착점을 경험해 보신 분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노동개혁입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이번 그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들으면서 와 이제 전체 노동자들 노예로 살라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제 기룡에서 일을 했는데요. 사실 구로공단 노동자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실은 그 정리해고제나 파견제만으로도 우리 노동자들 너무 끔찍했어요. 사실 그 법 만들 때도 IMF를 이유로 고통 분담해야 나라 경제 살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분담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켰어요. 그 고통 분담의 이유로 정리해고제 파견제 만들었고 한 3년 만인가요? IMF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법은 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해고 요건도 더 점점 쉬워지고 비정규직도 처음에 제조업에는 뭐 비정규직 없을 거다 그랬지만 지금은 파견이 아니면 취업할 수도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도.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것도 부족하니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처럼 아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도 마음대로 주고 또 비정규직은 그나마 더 어려운데 워낙 저희가 한 10년 전 싸우면서 불법 파견 인정도 좀 받기도 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기룡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파견이 인정되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법 파견이 피해가기 위한 이제 제도를 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기룡에서 겪은 그 10여 년의 세월 문자 해고를 받은 조합원이 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오 이러면 그냥 해고해요.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고 저도 한 10여 년 싸워왔는데 와 내가 10년 싸웠는데 그 결과가 또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전체 노동자들이 그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돌아갈 현장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정규직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또 나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 또 나 역시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또 그런 비정규직, 정규직이어 될 수 없겠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한다 하더라도 이런 뭐 저성과 해고랄지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 최소한의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아까 노예라고 한 것은 이런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되니까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일할 의무만 쥐어지는 것 이런 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노예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연 전 부회장님이 이제 본인이 10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박근혜발 노동계약, 이런 노동계약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 사업장에서 이미 이 노동계약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을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싸우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주문을 기다리는 이 순간은 늘 설레죠. 빈 접시가 돌아오는 순간은 늘 행복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채 썰고 있어요. 우리 정창우 셰프는 삼겹살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드디어. 자, 드디어. 저도 일반집에서 일을 하다가 호텔이라는 곳에 처음 왔을 때에 뭐 유니폼이라든지 그리고 주방 아무래도 일반집들보다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요리사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선후배들도 굉장히 많았고 인원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방장이라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제가 나중에라도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출근해서는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음식이 기본 한 100가지 정도는 소스류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가지 정도는 차려야 되는데 그걸 기존에 23명 가까이 일하던 지금 주방에서 지금 17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많게는 그러니까 뭐 300명 분을 막 준비해야 되니까 마감 퇴근도 한 9시 반이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막 뷔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끝나거든요. 퇴근 시간은 원래 10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방 온갖 물건하고 음식들하고 이걸 정리를 10시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뭐 9시 반에 시작해도 10시 한 1, 20분은 돼야지 정리되고 내려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가려면은 뭐 또 1시간 가까이는 연장되는 참 정말 후배들 보면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대한 그래도 다른 곳들보다 호텔에 대한 이미지로 와서 하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근무 계약 조건 안에 뭐 10시간의 연장, 16시간의 휴일을 포함시켰어요. 연봉으로 한 1,800만 원? 그건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받던 임금 수준이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저도 그때는 뭐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단 입사. 우리가 단협에서 1년이 지나면은 정규직화하는 단협까지 있어서 다른 일반 집들보다 좀 낫다는 게 뭐냐면은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칼도 오면은 뭐 엄청나게 쓰이니까 그 뭐 한 2년이면 거의 뭐 날이 이제는 워낙 갈고 막 하기 때문에 날이 제대로 이제 자기 수명이 다 하는 것이 작년에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수명이 저희 노동자들도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단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식으로 임금 삭감이나 이런 조건들을 해가지고 임금 피크도 할 필요도 없죠.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는 그냥 최대 임금을 30%까지 삭감할 수 있는데 그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대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임금이 삭감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하면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현장 분위기를 뭐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회사 지시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것들 남들은 다 7시 출근인데 다 6시에 나오는데 내만 7시에 나오면 난 저승거잖아. 남들 7시에 나와서 4시에 퇴근하는데 다들 6시, 7시까지 일하고 가는데 내가 저 시간에 퇴근하면 저승거잖아요. 그 주방장급으로 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또 연봉제 대상자가 되어서 정말 박봉으로 일하다가 이제 임금 실수령액 한 300 건전절이 받는데 우리 연봉 한 4,500 받는 사람을 얼마냐 하면은 2,990만 원에 20년 이상 된 주방장급 노동자를 이거는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 지금도
단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솔직히 여행 노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실질적으로 뭐 먼저 싹 우리는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원래 받던 임금에서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게 통과 8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한 10월달쯤부터 공고사직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지금 받는 월급에서 6개월치 줄 테니까 나가라. 왜냐하면 설마 그렇게까지 깎겠냐. 한 10% 정도 깎는 거는 나도 받아들이자. 이렇게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자기가 또 될 줄 몰랐었겠죠. 진짜 자기들은 열심히 일만 한 거니까. 사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들은 없었어요. 실제 그때 막 코롱이라든지 한국업성 큰 노동조합들 그렇게 해고 싸움하고 이런 것들은 얘기로만 듣고 뭐 그냥 내기가 아닌가 지금 현장에. 그런데 이제 세종호텔 와서 처음으로 이 직장이라는 개념이 자동으로 그냥 가입해는 단일 노조였으니까 뭔가 좀 현장에서의 불평등함이라는 걸 할까? 그러니까 이게 뭐 9시간 원래 근무인데 왜 시간이 길고 왜 11시간을 근무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장이나 이런 수당들은 전혀 없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들이 보면 불평등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장거리 운동본부에서 하는 열들의 국민투표, 그리고 항상 아침 호텔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노동자들 왔다 갔다 하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실질적으로 올 막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 이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막 와닿는 것 같아요. 한 50세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비정규직 되면은 그렇게 물러나 버리면은 딱 자녀들이 20살 뭐 이제 뭐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정규직 자체는 이제 더 없는 것이고 비정규직